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느라 좀 못 왔어요. 이게 마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못 오고 열심히 저도 어딘가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좋은 글 쓰고 계셨죠? 오늘 여러분과 이어서 할 부분은 복수의 풀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정의 보안관 전형적 인물이라는 부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스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느 평범한 시민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후에 혼자 힘으로 복수하는 극적인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요. 이 영화가 2번이나 제작됐지만 플롯은 변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흥행했대요. 이 폴 컷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대도시에서 성공한 건축가인데요. 아내와 분수에 맞는 편안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진보적인 중상층이었는데 어느 날 건달들이 와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딸을 강간해요. 딸은 영화 끝날 때까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데 경찰이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그래서 경찰이 무능력한 처사를 보이고 그것에 이 주인공이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컷씨는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고 온갖 곳에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만들어요.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도발하고 응징을 해요. 그리고 폭력배들이 그를 없애려고 덤벼들 때마다 하나하나 처치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웅이 되고 그가 걸어다니는 도시는 범죄율이 떨어지기까지 해요. 경찰이 그를 체포하지만 결국에 놓아주면서 다른 도시로 가라. 미국 같은 거 이제 그 주마다 이게 사용하는 법이 다르잖아요. 딴 도시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이 난대요. 이것은 관객의 감정을 그때 당시에 극도로 자극했대요. 관객으로 하여금 길거리에 일어나는 범죄들에게 굉장히 신물이 나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것의 범죄의 냄새들을 이렇게 막 싫어하게 만들었고, 결론적으로 다른 도시로 가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서부 개척 시대에 활약한 보안관들에 대한 영화에서 마무리 짓는 것과 같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를 주고 총을 쥐어준 다음에 알아서 행동하도록 거리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객들은 무능력한 지나치게 관료화된 상황에서 사회나 너무 무능한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좀 싫어한대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준 다음에 주인공을 낳아주면 그가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관객은 그래서 앞에 나왔던 데스위시라는 영화의 주인공의 분노와 좌절에 쉽게 편든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있는 범죄자들을 소탕할 때 관객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느끼기까지 하는데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의 핵심, 감정의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컷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데스위시는 복수를 다루는 작품이고 햄릿도 복수를 다루는 작품인데 두 개는 주제에만 공통점이 있고 그 인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햄릿은 어떤가요? 생각이 많은 인물이지만 폴 컷씨는 그러니까 데스위시에 나온 주인공 아까 말했듯이 돌아다니면서 막 폭력배들을 응징하는 이 인물은 깊이가 없는 전형적인 인간이래요. 작품의 도입 후에 그는 폭력을 싫어하는 인물로 묘사를 했고 이것은 진보주의자의 전형적인 태도였대요. 그러나 이야기가 끝을 맺을 즈음에는 오히려 본인이 폭력에 마치 중독되어 버린 그런 모습인 마냥 그가 나타나는 곳에는 폭력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그는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변화하는 등장인물, 즉 주인공이지만 그 변화는 정신적 추구하는 피상적인 행동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정신적 깊이가 없다는 점이 이 캐릭터의 결함이고 대신에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이는 복수를 이런 캐릭터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관객들이 이 복수에 이렇게 호응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마치 이건 뭐냐면 싸움판을 만들어 놓고 사냥개를 탁 풀어가지고 잡아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다른 살인귀 같은 동물을 쫓는 사냥개를 풀어놓는 것 같은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옆집 강아지 잡아오라고 사냥개를 풀면 욕을 먹겠죠. 그래서 정당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이런 인물을 풀어놓으면 무작위적으로 가면서 이제 싸움을 벌이면서 얘가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낼 거래요. 또 다른 복수의 주인공의 전형 중에 하나인 햄릿을 보자면 햄릿은 고뇌하고 복수를 하지만 결국 본인도 죽는 캐릭터예요. 햄릿은 작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뇌하죠. 아, 진짜 자기가 복수를 해야 되는지 맞는가도 고뇌하지만 죽음의 장면,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리고 나서도 이제 복수 계획을 착수하지만 너무 생각을 길게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얘를 복수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햄릿은 정상적인 상태와 광적인 상태를 계속 오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되게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다르냐면 아까 폴 컷시는 누구만 파괴해요? 악당들만 파괴하죠. 햄릿은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면서 이 궁정 전체가 비극에 사로잡히게 한대요. 햄릿은 폴로니어스 노인을 클로디어스로 착각해서 죽이는 실수까지 하죠. 이는 폴로디어스의 아들인 레티어스에게 아버지 복수를 결심하는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티어스 칼에 독을 묻혀놓죠. 클로디어스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햄릿이 결투 중에 목이 마를 것을 생각해서 물에 독을 또 타놨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또 누가 먹냐면 햄릿 엄마가 먹어. 그래서 햄릿 엄마가 또 죽어요. 레티어스는 햄릿에게 상처를 입혀서 몸에 독이 스며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여기 독이 묻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햄릿은 그 칼로 클로디어스를 찌르고 복수에는 성공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의 전통적인 결말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죽었으니 더 이상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은 거죠. 이처럼 두 명의 주인공이 복수라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통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폴 컷이지만 정말로 다 끝나고 나서는 좀 멍하죠. 이 인간이 무슨 생각으로 사람들을 계속 다 죽인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액션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고뇌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햄릿의 복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복수의 과정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는 어떤가? 햄릿처럼 죽으면 되나? 폴 컷이처럼 어디 떠나면 되는 건가? 현대의 복수 비극은 그리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온통 피를 물들이기는 해요. 다 죽었잖아. 햄릿 주변 사람도 다 죽은 것처럼. 그렇지만 요즘 주인공들은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데요. 과거 주인공들은 복수를 하면 대가를 굉장히 혹독하게 치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옛날에는 어떠냐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불의를 견디다 못해서 복수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수를 하고 그리고 죽어요. 주인공은 항상 복수의 대가로 죽음을 지불해 왔다면 요즘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복수 후의 죽음은 보상의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정당함을 당당하게 주장한대요. 복수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그로써 해방감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심지어 변화되기까지 해요. 과거의 주인공들에 비하면 훨씬 작은 대가를 치르죠. 그럼 복수의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경우에 희생자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관객에게 준다는 거죠. 그 일을 내가 당해도
나한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보통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수의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그 보통 사람을 특이하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복수에 대한 플롯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과 회의를 많이 해요. 얘가 나중에 복수를 하려면 이런 기능이 장착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다 가진 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애가 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끔찍한 분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의가 세워지고 그게 파괴가 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대요. 이를테면 장부를 거짓으로 채우는 회계사에 대한 작품. 그래서 장부를 거짓으로 세웠다는 것 때문에 단지 복수를 하려고 하면 관객들은 도대체 뭐야 왜 저렇게까지 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작가는 원인과 결과, 범죄의 성격이 희생자에게 미친 영향을 잘 이해해야 된대요. 이 플롯은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탐구해요. 행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등장인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정당하게 이런 복수를 이행할 만큼 일어난 사건의 환경을 복수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세팅을 하고 그에 걸맞는 복수를 하고 보상을 주는 것이 현대의 복수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럼 점검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프로타고니스트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안타고니스트로부터 보상을 원해요. 두 번째 체크사항, 대부분의 경우 복수 플롯은 등장인물의 의미 있는 탐색보다는 복수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데스위시처럼 폴 컷시를 예를 들었죠. 깊이 없는 인물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의 정의는 굉장히 야생적이고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혼자서 집행하는 정의예요.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관이 적절하게 나서지 못할 때 평범한 남자나 여자가 스스로 사건을 맡아서 정의의 복수를 하는 것이 복수의 플롯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수의 플롯은 관객이나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동화되는 감정을 자극한대요. 다섯 번째, 주인공은 복수에 대한 도덕적인 정당성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섯 번째, 복수는 주인공이 당한 괴로움을 넘어서지 않는 형태에서 형평성을 가져야 돼요. 주인공은 조금 다쳤는데 가서 막 죽이면 안 돼. 죽일 만큼 괴로움을 당하거나 주인공이 당한 만큼의 응징을 하거나. 일곱 번째, 주인공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경찰에 호소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부당함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어떻게 돼요? 곧 아무 소용이 없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돼야 되겠죠. 여덟 번째, 첫 번째 이 플롯의 극적 단계는 주인공의 정상적인 삶을 다뤄요. 그러다가 안타고니스트가 범죄를 저질러서 주인공 생활이 엉망진창으로 파괴되죠. 이는 주인공이 당한 범죄의 영향을 관객들이 충분히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범죄가 끼친 신체적, 정서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래요. 주인공은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나서야 함을 깨닫게 된대요. 아홉 번째, 두 번째 극적 단계는 복수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타고니스트를 찾아가는 계획을 나서는 일이래요. 안타고니스트는 주인공의 복수를 무산시키고 대립하는 두 힘은 대등하게 맞서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자마자 복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 마지막 극적 단계는 주인공과 안타고니스트의 대결을 담고 있는데요. 가끔 주인공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야 되고 이에 그 후에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복수를 하러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은 성공하거나 실패해요. 그러나 오늘날의 복수 플롯에서 주인공은 보통 복수에 대한 정서적인 대가는 그렇게 많이 지불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복수 행위만큼은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줘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복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복수의 플롯 어렵게 제가 마감을 하느라 정말 어렵게 띄엄띄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른 플롯으로. 복수의 플롯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멋진 복수 이야기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함께하는 네이버 카페 월간 시나리오에서 함께 글쓰기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초고를 뽑아보는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기적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는 영화가 되는 글을 쓰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행복한 작가가 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좋은 글 많이 쓰세요.